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14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 대북 확성기 비리 사건, 또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가정사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의 의미, 서울대 서균열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군 원내부대표 연결해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부 지선아 사랑이에서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봅니다. 5월 14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예, 최강병기 코너. 원래는 2부에 항상 최강병기 코너를 시작하는데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가 5시에 열린다고 했다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국회를 연결하는 게 지금 실패해서 인터뷰가 다 꼬였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차근차근 다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 일단 두 분 백성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를 보니까요, 민주당 소속 장관들까지 일단 총 출동하는 상황이고,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147석인데, 지금 민주당 플러스, 민주평화당 플러스, 또 정의당 플러스 무소속, 거기다가 바른미래당 소속의 또 당적. 세 분 있죠? 이쪽으로 그렇죠. 오신 분. 그분들까지 다 합해야 148이 되거든요. 한석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기다리고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3부에서 한번 국회의원 연결해서 신동근 원내부대표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2부 순서인데 당겨서 오신 두 분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군이 대북 확성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성능 평가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고 정작 북한에 들리지도 않는 성능이 나쁜 확성기가 납품됐다. 이 얘기는 몇 번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사실 2015년 8월에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이 있고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이 있어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고성능 대북 확성기 40대를 들여오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성능이 아니라 안 들리는 확성기가 이제 배정이 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입찰을 받으려면은 대략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을 미리 일단 빼봅니다. 그 기준을 보고 요 정도 이상 만들면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준이 아예 충족되지 않는 것을 기준을 충족되게 또 조건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뭔가요?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 잘. 그래서 주간, 야간, 새벽 이렇게 각각 대략 가천거리 한 10km 정도가 되게 이제 그런 평가 항목이 있는데 낮에 안 들려요. 10km까지 안 가. 그럼 이제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하고 야간만 한다음에 그중에 한 번만 들리면 그 소리가 통과를 하면 통과할 수 있게 그 요건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로커하고 제작 업체하고 그다음에 국군 심리전단까지 포함된 그냥 전형적인 또 군 납품 비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계마다 또 소위 말하는 해먹은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이 돈 없이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이게 그 평가하는 단계가 2단계였다 그래요. 먼저 이게 우선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기술 평가부터 먼저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을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기술 평가에서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모든 업체가 다 탈락하고 딱 하나의 업체가 통과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군사 무기, 그러니까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국산인 것을 일단 우선시합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에 전시가 생겼을 때 부품 공급에 제한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산이 일단 우선인데 국산 부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가격 부분은 거의 이제 그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국산 부품을 쓴다고 했더니 대부분 외국산, 특히 중국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또 속였다. 그렇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경쟁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에 브로커와 이게 업체와 군 당국이 결탁했다.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이미 정리가 되니까 어차피 그 업체가 하는 거고, 근데 그 업체가 하는데 정당하게 보여야 되니까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거 결국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다. 거기다가 북한 주민들 혹은 북한 군인들 들으라고 하는 대북 확성기인데 우리 군인들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10km 이상 가는 확성기가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 10km면은 라디오 방송 가청거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거리에 순수하게 확성기만 동원해서 들리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좀 불가능한 사업에 도전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북 확성기 사업 자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그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이 대북 방송에 대단히 취약해가지고 북한이 이거 상당히 위협으로 느낀단다. 이런 약간 보면 이제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사실 그 전에 확성기는 4km, 6km 가는 확성기였는데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뭘 듣고 우리 대북 방송을 보고 북한 주민들 민심의 동요를 일으킨다고 했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대북 방송이 북한에 상당히 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빨리 만들어야지. 돈도 얼마 안 된다. 하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국군 일부가 자신의 어떤 보직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 심리전단에서 하는데 국군 정보사령부 심리전단 있는 데서 하는데 이 심리전단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보직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 그럼 일단 검찰이 수명 정도를 기소했다고 하는데 이거 처벌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런 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간첩혐의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여적죄에 가까운 그렇죠?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엄벌을 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세금 낭비를 넘어서서 지금이야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좀 화해 무드로 가고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뻔한 적도 꽤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돈을 이렇게 빼먹었다는 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브로커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냐고. 처벌은 이제 알선수재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그걸로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뇌물로 건네졌다면 이제 그건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받은 사람은 또 이제 뇌물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전에 입찰 정보 빼내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입찰을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계한 공무집행방해나 입찰방해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제가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양형기준표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일을 하면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직 군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 또 브로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보통 이게 군대와 관련돼 있으면 민간 법정이 아니고 또 군사 법정에 서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잖아. 이건 또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민간인들이 개입이 돼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 법정에서 갈 거고요. 이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확성기 하면서 사이에 돈 빼먹고만 생각했는데 확성기 공사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주변 사람도 시끄럽잖아요. 이게 북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주변 시끄럽게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 공사를 해야 돼요. 방호벽 공사를. 거기에도 돈을 좀 빼먹었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근데 사실 이 군과 관련돼서 납품 비리 특히 무기는 차라리 괜찮은데요. 시설과 관련된 납품 비리, 공사 비리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잡히지도 않고요. 특히 재밌는 것은 이 군납 비리와 관련해서는 뇌물죄가 잘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능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떨어진 성능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kg짜리 확성기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한번 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게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처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이 촌방망이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있고요. 문자로 4051님께서 매 정권마다 방산비리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USB 하나에 몇십만 원을 했다든가. 네. 침낭 하나에 뭐 원래 원가가 뭐 얼마 1, 20만 원밖에 안 나는데 뭐 5, 60만 원 뻥튀기 했다든가. 참치잡이 어선에 들어갈 것들이 그렇죠.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4051님 지적대로 이 근본적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군납비리 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게 사실 항상 이게 군사기밀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납비리가. 그러니까 사실 뭐 무기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뭐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 다 공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 이제 군 당국 이제 여기서 소위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걸 찾죠. 예.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찾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군이라는 군사기밀을 넘어서서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좀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항상 군사기밀이니 이런 걸로만 이렇게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무슨 이게 보수 정권이고 진보 정권이고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 좀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게 사실 전형적인 유신시대 잔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안보 위기를 부풀려서 무기를 사와야 된다 역설하고 그래서 국민 세금을 동원해서 무기를 산 다음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거든요. 예. 이게 유신시대 이후에 계속되어 왔어요. 사실 과거에 우리 방위성금 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방위성금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방위성금으로 산 전투기가 F-15 제공호거든요. 예. 당시 일본은 F-15 전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최신의 전투기라고 하는 비행기를 그때 사드렸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우리 그 방위와 그 방위비가 상당히 엉뚱한 대로 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해서 물건을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안보 위기를 부풀려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싸고 고성능의 무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내 전장에 맞는 그 전술적 고려를 필요로 해서 좀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자꾸 비싼 무기, 더 좋은 무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산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업체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서 브로커를 고용하는데 뭐 또 군에서 고위급 수뇌부를 지냈던 사람들을 또 그렇게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말이 먹히죠. 이것도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브로커들이 없어야 정확하게 그 금액을 들여서 무기를 만들 텐데 브로커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뭐 실제로 41억 원 주기로 했다가 뭐 28억만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28억 가지고 저 소리 잘 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결국 돈을 쓰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평가 기준 낮추고 그러니까 군에는 쓸모없는 군사 물자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 무용주멸이 되고 그 구조가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천 쪽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군이 한번 머리 싸매고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니라 생각되고 자 경기도 지사 선거 남경필 현 지사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정사를 꺼내들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남지사의 모습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까지 이런 댓글들이나 방송들을 지우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겠다. 또 강하게 또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전 투구 양상으로 좀 가는 모습인데 왜냐면은 남지사가 이재명 후보의 가정사를 꺼내 들면은 남지사도 가정사에 자유롭지는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저쪽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럼 정말 이게 이전 투구로 갈 수 있는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지사가 지금까지 조용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 지사의 가정사를 건드렸을까?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높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지금 워낙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 지지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이게 뭐 어쨌건 남경필 지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경필 이제 지금 지사 측의 입장은 그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어쨌건
뭐 내용 이제 가타부터 떠나서 친형과 형수에게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예. 욕설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건 좀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고 남경필 지사 쪽에 생각하는 거 또 하나. 묘하게,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예. 남경필 지사를 요즘에 좀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남경필 지사가 유심히 보시마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거의 평화의 전도사 수준으로 연정한다고도 얘기하고. 네, 연정 얘기도 하고 홍준표 지금 당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도 좀 가져오고 예. 또 거기다가 이재명 시장 후보자의 도덕성에 엄청나게 큰 흠결을 낼 수도 있고 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바람직하진 않죠. 일석이조라고 해도 이게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 녹음 파일은 쓸 수 없다고 판결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냈던 기자하고 형수 뭐 친형이 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남경필 지사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막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건 대상이 특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경필 지사가 만약에 이제 아직은 안 틀었죠. 유세차에서 틀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 비방죄가 될 수 네,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 비방죄가 근데 하나 그게 있거든요. 뒤에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측의 이제 법률 좀 이제 대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이제 이 부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쪽에서 공익 목적인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인정되거든요. 이건 공익 목적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싹죽기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나랑 저쪽이랑 싸우면은 뭐 둘 다 손해를 보겠지만 저쪽이 좀 더 많이 손해 볼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방법 외에는 사실 다른 보인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없다라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지난번 성남시장 선거 때 네. 그리고 또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네. 계속해서 나왔던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몇 번 나왔었고 이재명 시장 쪽에서 여러 차례 해명도 했었고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와서 다시 문제 삼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본인들이 뭐 써보겠다는데 사실 근데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다른 방법도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지지율 차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예 남경필 지사는 그냥 이재명 후보자는 뭐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뭐 패륜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근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거잖아요. 이재명 뭐 성남시장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직접 틀으면 또 달라요. 이제 유세차에서 직접 틀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 효과까지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뭐 이게 절대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런 쪽으로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가 흘러나간다는 건 사실 그건 도민의 불행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할 때. 지금 정책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욕설을 뭐 트네 마네 뭐 당신 네 집 아들도 그러네 막 그래 지금 이거 갖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중에 이제 지난 대선 때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한테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남경필을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분들은 당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나요? 이제 예. 손가혁 이분들한테 심적인 어떤 상처를 많이 입어서 도전에 이 사람들을 같은 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남경필 지사가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틈새가 벌어진 건 사실이니까 예. 어떻게든 틈새를 벌려서 그분들을 이재명 지지자로부터 떼내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게 좀 더 좀 친밀감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쪽의 후보를 내 쪽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전략은 뭐 당연히 내가 남경필 지사여도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지금 얘기했던 백성무 여사나 두 분이 얘기했던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선거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 붙었을 때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별 영향을 못 미쳤다. 당원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잖아요.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뭔가 특별한 좀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결과를 뒤집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건 순수하게 예측입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 댓글 중에 이게 제일 눈에 띄네요. 남의 집 신경 꺼라. 그냥 자기들 잘하는 그렇죠. 것만 하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재명 시장 지금 2013년부터 나오던 거를 계속 재탕, 3탕, 4탕, 뭐 5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되면 다시 또 된다면 앞으로 더 어떻게 경기도를 발전시킬까를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좋습니다. 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연정을 하겠다. 뭐 전 이런 건 예,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괜찮은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 홍준표 드네요.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지사도 그렇고 만약에 유세차에 튼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성폭행 마약 또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싸움판이 어떻게 정말 아까 백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 투표하는 경기도 주민이 제일 안타까운 형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 측이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현재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뭐 이 예. 지지율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전 투구 양상까지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재명 그 시장이 그 선두 후보를 뒤쫓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대선도 좀 강하게 또 좀 거칠한 표현을 좀 쓸 수 있었고 또 도전자다 보니까 아무리 도전자적인 어떤 모습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 약간 보면은 싸움꾼 이미지보다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참는 모습을 더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백상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주파수 94.5 YT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모든 갱도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전문가 참가는 배제돼 있는데요.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서균열 원자핵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이 같은 조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핵화 소위 핵을 한반도에서 없애겠다는 첫 단추라고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면 이 핵 시험장 또는 실험장이야말로 예. 그 무한한 핵 자료가 현존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그거를 서둘러서 없앤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전문가 초청이 없다는 것은 예. 반대로 볼 때는 반대급부로는 이 증거인멸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핵 자료가 세계인의 눈앞에서 그냥 예.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서방 세계 기자들도 다 불렀는데 그렇죠. 전문가는 왜 초청을 안 했느냐? 글쎄 저도 사실 며칠 밤을 지새웠는데요. 예, 그걸 예.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근데 예. 허망하게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전문가들이 봐야지 사실은 이거는 그 홍보성 행사라기보다는 예. 사찰의 첫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사찰을 하기도 전에 그 현장 자체가 인멸되는 거라서 상당히 그 애석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실험장 폐기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폭파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발표문은 아직 모호한데요. 모든 갱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1, 2, 3, 4 그러니까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일 겁니다. 문제되는 거는 2번 북쪽인데요. 이거는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라면은 5차례 실험이 됐고요. 예. 6차 실험은 히로시마 폭탄의 아마도 10배. 외국에서는 20배라고 하는데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에서 터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부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온도가 1억 도로 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이젠 다 식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고 앞으로 30년 가는 그리고 앞으로 2만 년 가야 되는 플루토늄이 그대로 있고 우라늄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고 다친다는 거는 위 암 수술을 하는데 이건 너무 늦었구나. 그냥 다시 배를 덮자처럼 굉장히 찝전한 것이죠. 언젠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걷어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사는 건지 그건 조금 북한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폐기를 하면 그 핵실험장이 정말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왜냐하면은 일단
파쇄가 됐던 뭐 파괴가 됐던 또는 나중에 밀봉이 됐던 물론 이제 밀봉을 하는 게 좀 낫습니다. 파괴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산이 지금 필요했는데 여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다이너마이트라도 터지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터진다면은 그다음에는 밀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물론 있겠죠. 그래서 지상으로 나오는 건 없겠지만 지하로는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치를 조금 더 취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국제 제재를 풀어서라도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아쉽다. 근데 그거는 후에 또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핵탄두를 북한의 국경선 바깥으로 보내는 게 비핵화지 사실 이거는 하나만 한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북한이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걸 그냥 10년 전 기억하시죠? 냉각탑을 그냥 폭파했습니다. 어차피 못 쓸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3번, 4번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소형화, 경량화를 다 했다고 하는 마당에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용 처분한 거를 국제사회 앞에서 뭐 생색을 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제사회가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절대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비판적 눈으로 혹은 의심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 그냥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 지금 핵실험장 폐기하고 다른 데 또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북한은 갱도 특히 그 땅굴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럽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가지고 어딘가 화강암으로 쌓인 안반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애고 전에 그랬기 때문에 영변에 있는 원자로 또 다시 돌렸습니다. 냉각탑 없어진다. 왜냐하면 강물을 끓여면 되거든요. 똑같은 게 지금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프로세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미국이나 유엔이 원하는 그 핵 IAEA나 사찰단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원할 때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이 정도는 받아줘야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CVID 복잡한 무슨 수식어를 쓰는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강제 사찰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한 접근을 허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갈 게 핵실험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이 자료의 보고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 대상 하나가 그냥 없어져서 모르는 거죠. 이 세계인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 미래 핵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또 해석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북한이 결국은 그 미국이나 각종 사찰의 압력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응하나 마나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없애버렸는데요. 그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이제 핵물질이 될 겁니다. 우라늄이 됐건 플루토늄이 됐건. 이제 이거를 갖고 또 타협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벌려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요. 북한 당국이 정직하게 자수하지 않는 한은 국제사회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재선을 해야 되니까 2020년까지요. 걸어놨는데 그때까지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건 어떤 가정이 있느냐 하면 북한이 전체 100% 자기 치부를 모두 드러냈다고 할 때 그때 가능할까 말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아니겠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한적으로 아마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불안한 게 이게 뭐 처음이 아니고요. 뭐 지난번 한 20년 전에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IAEA나 사찰단에 들어갔는데 약속한 곳 다른 곳을 보여달라 그랬다. 그래갖고 뭐 또 한 번 시끄러워갖고 엎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국이 다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과연 쭉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단 말이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한 것처럼 믿어라. 그렇지만 봐야 되겠다. Trust but verify. 봐야 되겠다. 근데 그 보여주려면은 거기서 먼저 전부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할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시설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100군데가 아니고 1000군데도 10,000군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펼쳐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100개를 봤을 때 나머지 9,900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앞으로 그 부메랑처럼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서 대비한다. 미리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절대 경계됐지. 지금 보시면은요. 청와대도 그렇고 완전히 권투 선수가 주먹 내버렸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거가 아니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북미 회담 또는 미국 회담 끝나더라도 분명히 뭔가 타협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뭐 항상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청와대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는 2020년까지 핵 폐기를 완전하게 하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 핵은 뭐 사찰도 받고 다 폐기를 하고 했는데 기술자들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아킬레스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래 핵이란 말이죠. 네. 소위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그리고 자료입니다. 자료도 뭐 파기할 수 있죠. 예. 뭐 USB 다 지워버리고 태워버리면 되겠죠. 근데 예. 문제는 사람 머리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정예과학자 250명 그리고 기술자까지 하면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사진 찍은 거 보셨죠? 그건 일부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기억을 모두 지워야 됩니다. 이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예. 이 사람을 전업시킨다고요. 근데 이거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그 고급 지식을 활용할 만한 분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주를 시킨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마 남한으로 오면 안 될 겁니다. 핵 지식을 하고. 뭐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프랑스로 갈까요? 근데 미국이 원작합니까? 프랑스 원작합니까? 다 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자가당착이고 뭐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핵을 없앤다. 특히 핵 인력을 뭐 소개시키고 이주시킨다. 이거는 말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갈까요? 아니면 파키스탄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방글라데시로 갈까요? 아마 네. 제3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 북한에 두고 뭔가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남한하고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휴전선을 만나든지 뭔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이전시킨다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미래핵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아마도 3주면 충분해요. 다시 재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라늄 원강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 수만 톤일 겁니다. 그거 어떻게 드러냅니까? 광석을 다 드러냅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래핵을 없애는 건 그렇게 외교적인 수사만큼 쉽지는 않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서균열 원자핵공학과 교수였고요. 그 오늘 저희하고 지금 인터뷰한 대담이 약간 뭐 불안한 면을 좀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야 국회가 정상화 합의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3부에서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